만약에요, 어린 시절의 결핍이 한 사람을 권력의 가장 높은 곳까지 이끌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을 두 한국 대통령의 삶을 통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결핍이라는 개인의 경험이 과연 어떻게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자, 이야기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68년 미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던 바로 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아이오와의 한 작은 초등학교 교사 제인 엘리엇이 책 대신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또 급진적인 실험 하나를 교실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습니다. 근데 그 실험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억압받던 아이들이 이제 우월한 집단이 됐을 때 복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차별의 고통이 어떤 건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들을 억압했던 집단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 작은 교실에서 있었던 실험이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차별과 결핍의 경험이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저희는 오늘 이 질문을 한국 현대사의 두 인물, 바로 고졸 출신 변호사였던 노무현, 그리고 소년공 출신 변호사였던 이재명의 삶에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엘리엇의 교실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노무현과 이재명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을 차례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바로 노무현입니다.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심장부, 청와대까지 그의 인생은요, 한국 정치에서 비주류가 어떻게 중심에 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그의 이력서를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엘리트 코스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문턱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 혼자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그런 그에게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아주 결정적인 두 번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1990년 3당 합당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흐름 앞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는 그 손쉬운 길을 거부한 거죠. 이 선택으로 그는 바보 노무현이라는 어떻게 보면 훈장이자 동시에 멍해인 별명을 얻게 됐고요. 그의 정치적 정체성이 마치 바위에 새겨지듯 확고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그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참여정부라는 깃발 아래 그는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그의 정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복지 예산의 폭발적인 증가였습니다. 임기 5년 동안에요,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5%에서 9%로 늘어났는데 이거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10.6%. 이 숫자는 당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최저임금을 연평균 10.6%씩 정말 파격적인 수준으로 올리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참여정부의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마 분권과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된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법을 만들고 세종시를 설계했고요. 2007년에는 로스쿨을 도입해서 법조계의 높은 문턱을 좀 낮추려고 했습니다. 특히 2005년에 있었던 호주제 폐지는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아주 역사적인 결정이었죠. 물론 빚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임기 내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걸 잡지 못해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소득 분배 지표는 오히려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미 FTA 추진이나 이라크 파병 같은 결정들은 그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됐고 결국 임기 말 낮은 지지율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공장 바닥에서 청와대까지 그의 여정 역시 노무현 대통령처럼 깊은 결핍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안동 산골짜기의 화전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성남의 공장지대에서 보냈습니다.
프레스에 팔이 끼어서 얻은 장애는 그의 몸에 평생의 흔적으로 남았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땄고 마침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앙정치 무대가 아니라 지방행정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에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은 자신의 정책 철학을 직접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행정 스타일은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결과로 보여준다. 성남시장 시절의 외부 기관 평가에서 96%라는 이건 거의 경의적인 수준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면서 대중들에게 강력한 실행력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우선 6천억 원이 넘는 성남시 빚부터 갚아서 재정을 정상화시켰고요. 그렇게 아낀 돈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시작했습니다. 성남에서 시작했던 이런 작은 실험들이 경기도로 가면서 규모가 커졌고 결국에는 전국적인 정책 의제로까지 떠오르게 된 거죠.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도민들의 높은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상반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무려 71%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1위에 오르는데요. 이게 그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그의 대선 공약은 지방정부에서 성공시켰던 정책 실험들을 하나로 모은, 말하자면 집대서원 같은 거였습니다.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바로 이 기본사회 비전이 그가 대통령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이들의 삶과 정책에서 우리는 어떤 공통점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인생 궤적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이라는 점, 비주류 학력, 또 스스로의 힘으로 법조인이 됐다는 것, 그리고 당내에서도 아웃사이더였다는 위치까지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길을 걸어왔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노무현은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성장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야 자신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설계했죠. 반면에 이재명은 시장과 도지사를 거치면서 자기 정책을 미리 실험해보고 그 성과를 발판 삼아서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일종의 상향식 경로를 택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시 맨 처음 이야기, 제인 엘리엇의 교실로 돌아와 봅시다. 과연 결핍의 경험이 권력을 쥐었을 때 공감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두 대통령의 사례는요, 분권과 복지라는 공통된 정책 방향을 통해서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지 해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들을 남깁니다. 모든 결핍의 경험이 공감의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는 대체 뭘까요? 질문을 한번 뒤집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지도자가 과연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순 없겠죠? 그가 마주했던 시대적인 상황, 그를 둘러싼 정치 지형, 그리고 정말 수많은 우연의 순간들까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지도자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죠.